자, 뒤에 보이는 이 석상이 바로 이 도지를 창건한 국하이 스님, 즉 홍법대사상입니다. 국하이 스님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라계 도레인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그러한 사실이 일본의 그 고대의 중요 인물들을 기록한 그 신산성시록이라는 그 족보 역사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고대 고성들의 그 이런 업적 또 행적을 기록한 원형석서라는 그 불교 역사서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하이 스님은 약 그 31세에 성녀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장사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여러 어떤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늦게 이제 불교에 입문했는데, 근데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런 이 성녀로서의 어떤 그런 그 행적을 시작한 것은 바로 806년에 바로 이제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그때부터 정말 또 본격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성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홍법대사와 함께 일본으로 유학을 간 또 일본의 또 다른 유명한 고승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이초 스님이라는 분인데요. 그 법호는 이제 정교대사입니다. 그 사이초 스님은 바로 그 일본의 최대 그 불교 사찰인 히에이잔의 엔야쿠지를 창건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국하이 스님은 이곳에 그 진원종을 창실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초 스님은 그 히에이잔에서 엔야쿠지를 창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원종과 그 다음 엔야쿠지 천태종은 일본의 지금 불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자, 이 두 분은 다 신라계 도레인 출신이라는 것이 역시 그 일본의 고문헌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하이 스님은 지금의 그 시코쿠 지방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초 스님은 그 히에이잔 아래쪽에 보면 그 사가모토라는 그런 조그만 그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가 원래 전통적인 신라계 도레인의 집성촌이었습니다. 그곳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유학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을 가서 공교롭게도 이 국하이 스님이 탐배는 이 풍랑을 만나서 자초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자초를 한 곳에서 국하이 스님은 우연히 어떤 한 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스님이 그 당시 그 중국의 청룡사라는 사찰의 해과라는 스님이었습니다. 그 해과 스님으로부터 국하이 스님은 약간 특별한 교리를 전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는 밀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밀교를 전수를 받고 난 후에 거기서 이제 관정의식을 통해서 지는 밀교 승려로서 이미 거기서 관정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들어와서 그 고야산의 공고부지에서 이제 지는 밀교를 창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816년이었고요. 823년에 당시 사가천왕에 의해서 이곳 도지의 주지로 임명이 됩니다. 그때 다른 50명의 성녀가 이곳에 같이 배속이 되면서 그때부터 아까 우리 강당의 그런 이제 그 진원종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부동명 그 부처와 같은 그런 이제 부처들을 이제 새로 안치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긴 어떤 그런 이 도지의 그 창건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초 스님은 돌아와서 그 히에이잔에 바로 천태종 사찰인 엔야쿠지를 창건해서 지금은 그 엔야쿠지가 일본에서 그 규모로 최대입니다.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분들이 그 당나라에 그 유학을 갔다가 돌아올 때 신라배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라배를 이용해서 갔다가 돌아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이 당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바로 장보고 장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엔야쿠지를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엔야쿠지의 본당인 그 콘폰추도 바로 앞에는 장보고 장군 기념비가 아주 큰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엔야쿠지 스님들이 당나라 유학을 하면서 장보고 장군의 도움으로 맺은 그 인연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바로 그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보 다이시는 홍법대사는 바로 이곳에 이제 진원종을 창시해서 지금 많은 그런 민중들이 이 불교는 내와는 거리가 멀다는 그런 아주 상류층만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이 민중들 속에 이런 불교를 전파를 하면서 더 많은 그런 민중들의 호응을 얻었던 그런 불교로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은 거의 뭐 앞마당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저 멀리까지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넓은 공간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바로 벼룩시장 터입니다. 우리 뭐 한국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 볼 수 없는 이 절 사찰 안에 이런 장터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 장터가 열리게 된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홍법대사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이제 민중구제의 어떤 그런 불교, 또 민중 또 어떤 친화형 어떤 그런 불교, 또 민중을 이렇게 그 가까이 하는 그런 불교, 이제 이런 불교를 이제 전파를 했던 분이고, 또 반면에 이제 어려운 또 민중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저 나라의 도다이지를 건립한 그 백제계 도레인 출신의 행기 스님이 그 민중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다리를 만들었고, 또 수많은 어떤 요즘 말하면 뭐 양로원이나 타가소나 이런 것을 그 당시 이 과거의 그 시절에 그렇게 만들어서 민중구제의 그 유명한 고성이 된 것처럼, 역시 홍법대사도 어려운 민중들을 많이 돕는 일을 했는데, 사실은 해이안 시대에 이제 불교가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불교는 민중들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홍법대사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1점만 공양을 하면, 1전, 즉 1엔만 공양을 하면 이곳에 와서 음식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사찰에 참배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민중들에게 허락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민중들은 그 1전을 공양을 하고 이곳에서 차와 그런 다과를 제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어려운 민중들에게 이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행사였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시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홍법대사 사후에 약 한 그 16세기경에 그때 이 도지에서 이제 홍법대사의 뜻을 기려서 본격적으로 그것을 확대를 해서 이곳에 벼룩시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벼룩시장을 홍법, 즉 고보, 홍법, 그 고보 홍대사의 법포를 따서 고보상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벼룩시장을 열었는데, 이게 언제 열리냐면 홍법대사는 835년 3월 21일에 입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홍법대사가 입적한 3월 21일, 그래서 매달 21일에 이곳에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수백 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21일에는 벼룩시장이 열리고, 바로 이 터가 전체가 벼룩시장 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12번 열리겠죠? 12달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사실 규모가 제일 큰 것은 바로 12월 21일. 그래서 이제 시마이 고보상이라고 부르는데요. 12월 21일 날, 그때는 정말 전국의 이 벼룩시장에 사람들이, 이 교토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 지역의 사람들까지 와서 이곳에서 이제 벼룩시장을 열고, 또 많은 또 물건도 교환하고 또 구입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의 어떤 그런 불교 축제의 형식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홍법대사의 정신이 지금도 이제 일본에는 이제 이런 그 세금 때문에, 텍스 때문에, 그 물건의 간접세 때문에 이제 1엔이나 5엔이나 10엔짜리가 많이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1엔, 5엔, 10엔은 사실 물건 사기 너무 적은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처치가 곤란하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1엔, 5엔, 10엔을 대개 사찰에서 그것을 이제 공양을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 1엔을 이제
사찰에 이제 이렇게 기증을 함으로써 이제 음식을 제공받았던 그런 그 당시에 어떤 고보 홍법대사의 그런 어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사찰에 가면 절대로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뭐 1엔, 5엔 이렇게 이제 기부를 하고 이제 전부 참배를 하죠. 그래서 그 문화가 그렇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다 우리 한반도 도래계 스님들이었습니다. 홍법대사도 신라계, 그리고 천태종의 사이초 스님도 역시 신라계, 그리고 나라의 도다이지를 창건한 우리 행지 스님, 그리고 양변 스님은 또 백제계. 이런 사실들이 일본의 이제 그 고문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많은 그런 학자들에서 증명이 된 만큼 초기에 그런 이런 일본의 어떤 문화와 그다음에 역사를 만드는데 한반도 도래인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